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의 김태형 과장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전북권 비즈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혁신 기술 분야로 블록체인의 이해와 산업 적용 사례를 주제로 주식회사 쉐어아트의 이대근 대표님께서 발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주식회사 쉐어아트는 블록체인의 실증 활용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NFT 플랫폼 및 사업화를 주력 산업으로 이대근 대표님은 약 25년간 게임 IT 분야의 기업을 경영하셨으며 모바일 게임 수출 협의회 회장, 무선 콘텐츠 협의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럼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쉐어아트의 이대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 선배님들과 그 후배님들 앞에서 블록체인의 이해와 산업 적용 사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전문적인 강연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처럼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그동안에 제가 경험했던 그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과 작게나마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소 그 발표가 미흡하고 부족할 수 있는데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 프로필을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세안텔레콤이라고 아세요? 세안미디어의 자회사인데 또 세안미디어는 그 삼성의 가족사이기도 하죠. 당시 제가 세안텔레콤에 근무를 했을 때 그 IMF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있는 그 기획부서에 있는 인력을 착출을 해서 한 사람이 하나의 그 전략 사업을 구상하라는 그런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준비했던 미션이 별정통신 2호 사업자였습니다. 당시에 삼성의 일리텔과 같이 이 별정통신 2호 사업을 사업화했는데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그 아는 지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그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발전성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인연이 돼서 2000년도 7월에 모바일 게임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까지 근 한 20여 년 정도 그 모바일 게임 사업에 종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동안 만들었던 타이틀이 한 100여 종이 넘는 그런 게임들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했습니다. 또 다양하게 해외에도 또 수출하는 또 기회가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 또 글로벌 투자까지도 유치하는 그런 또 행운을 잡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이 중국이다 보니까 또 중국에 또 상당히 큰 업체, 적어도 5위권 안에 들었던 아오팜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한국의 공식 에이전트로 자기네들 일을 좀 도와달라는 제안도 받고 해서 공식적으로 또 일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게 또 경험이 돼서일까요? 중국 샤먼이라고 있습니다. 대만 건너편에 있는 작은 아름다운 섬인데 그곳에 이제 붙어 있는 지역이 장저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저우라고 하는 곳에 첨단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곳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라이센스 계약을 하고 한 2년간 해외 투자 고문의 역할을 또 맡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선 역시 게임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상당히 많은 게임 업체들이 나오고 또 큰 업체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2017년도에 나름 한 근 20여 년 정도 일했던 게임 산업을 떠나는 또 계기가 됐었습니다. 이게 좀 불행한 좀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아는 후배가 그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또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2018년부터 이제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또 종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현재 쉐어아트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식산업 쪽에 근 한 22년 정도 종사를 했고요. 또 그 외에 서비스 산업도 한 4년 이상 또 이런 종사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사업자라는 말씀을 좀 이렇게 장황하게 드렸네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블록체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혹시 그 블록체인 하면 떠오르는 게 비트코인이죠. 또 이더리움이실 것 같고요. 그럼 과연 블록체인이 이더리움인가? 비트코인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블록체인은 또 4차 산업의 또 핵심적인 또 산업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자칫 잘못 보면 이제 투기성 높은 이런 사업이
왜 또 어떻게 또 4차 산업이랑 관련이 되지? 또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예, 하지만 제가 보는 블록체인은 현존하는 최고의 디지털 암호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많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블록체인은 현재 양자 컴퓨터로도 해킹하기 어려운 그런 최고의 암호화 기술이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에 많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또 옛날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그럼 1차 산업은 어땠을까요?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즉 증기관의 발명으로 인해서 기계화 혁명이 일어났죠. 그리고 2차 산업혁명,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전기가 또 이게 보급이 되면서 경공업이었던 이런 것들이 대량 생산의 기회가 되면서 어떤 산업혁명으로서의 자리를 또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3차 산업혁명, 지금도 일부 3차 산업혁명 중에 있죠, 저희는. 왜냐하면 이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 정보 혁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4차 산업혁명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2016년도 그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던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그 의장께서 4차 산업혁명을 처음 시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에도 보이시겠지만 IT,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다음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증강현실, 그리고 드론, 로봇, 또 빅데이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첨단의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와 사회 전반과 융합을 하면서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이라고 하는 사회 시스템 혁명이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을 얘기하게 됐고, 근데 왜 그럼 블록체인은 왜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아마도 제가 볼 땐 빅데이터가 또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데이터로 남죠. 근데 이 데이터는 또 상당히 많은 데이터로 저장이 되고 또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또 모든 행위들이 현재도 빅데이터로 남아있죠. 근데 이 데이터가 취약하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상당히 불안한 사항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저는 핵심적인 역할 중에 하나는 블록체인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은 영문 표기로는 이제 블록체인 시큐리티 테크놀로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 그 조그만한 네모 상자지만 이제 블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또 다른 블록이 생기고 이게 연결이 됐다. 그래서 블록과 블록이 연결이 됐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체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있었던 블록과 계속 블록들이 생성이 되면서 이게 쭉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그 블록을 뭐라고 하냐면요. 최초의 블록, 그래서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의 블록은 다른 블록과 다르다라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말씀드렸던 블록. 블록은 바디와 헤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에는 거래의 내용을 담는 부분이 있고요. 또 헤더에는 암호 코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2개가 합쳐진 것을 블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로드라고 하는데요. 로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서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중앙에 직결되어 있는 서버가 아니라 개개인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혹은 서버 이런 것들을 모아서 네트워크를 이루게 되고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을 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말이 어렵기는 한데 이후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해시함수.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의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이 녀석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해시함수는 SHA1, SHA2, SHA3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SHE 혹은 SHA256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값을 입력을 하더라도 결과는 256바이트로 돌출이 된다는 거예요. 256바이트로 만들어진다.
라는 게 이제 이 해시 함수인데 이것도 다시 한번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블록체인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이제 그 비트코인의 예를 같이 들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블록체인은 제네시스 블록이 처음으로 생기게 되고 그 이후에 새로운 블록들이 생성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의 블록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학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0분 안에 얼마나 빨리 이 문제를 풀었느냐, 그 푼 것에 대한 답을 경쟁하는 사람들도 먼저 찾아야 되고 그 답이 만들어지면 51% 이상의 과반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지만 그 블록이 전 블록과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쩌면 또 블록은 데이터의 저장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이 체인화되어 있다. 뭐 이렇게 블록체인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예인데요. 뭐 이거 문제는 이렇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 복잡한데 그냥 하나 예로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인풋과 이제 문제입니다. 인풋을 모두 더해서 10이라는 아웃풋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는 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밑에 나와 있지만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해가지고 쭉 10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어떤 거는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3 그 다음에 어떤 거는 5 더하기 1 어떤 거는 1 더하기 9 이런 식의 이제 그 답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답은 공개되어 있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연산은 비공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속은 몰라요. 답은 10인데 그 안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건 모르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 사람이 자기의 계산 방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이걸 채굴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에서는. 그리고 채굴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의 블록을 만들어냈으니까 고생했어. 그런 의미로 현재는 12.5개의 비트코인을 수수료로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이네? 이게 아니라 블록을 만드는데 그 수수료로 주는 것이 비트코인이다 라는 말씀인 거고요. 현재 비트코인은 정해져 있습니다. 2100만 개라고 하는 블록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 중에서 현재 한 1800만 개, 1900만 개 정도가 채굴이 되었다고 하네요. 근데 그 중에 한 20% 정도는 또 잃어버렸대요. 초창기 때는 이 비트코인이 그렇게 주목받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쨌거나 하나의 블록을 만들게 되면 보상으로 50개의 비트코인을 줬는데 이게 원래 21개의 블록을 만들게 되면 그다음부터 절반으로 줄게 되거든요. 그래서 25개의 비트코인을 주고 현재는 12.5개의 비트코인을 준다고 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해시 함수를 좀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쭉 이렇게 쭉 이제 영어 단어가 있는데 문장이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 도구라고 있어요. 그래서 G라고 하는 게 있고 위에 있는 문장과 아래에 있는 문장은 다 같지만 맨 끝에 있는 G와 F 한자만 바뀌었거든요. 근데 위에 있는 문장의 해시 함수 결과 이 결과는 256비트로 나온다고 했죠. 이런 식의 F4202 쭉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위에 문장 중에서 맨 끝에 있는 단어 하나만 바뀌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는 함수값이 853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자, 이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G하고 F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선 이 차이는 126비트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체 중에서 약 한 50%, 49% 이상의 그 함수값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봤어요. 좀 어려우시죠?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최초의 블록, 제네시스 블록의 예를 들어서 잔액이 100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고 칠게요. 자, 이거는 해시 함수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이 내용이 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생성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생성된 함수는 다시 두 번째 블록이 생기게 되면 두 번째 블록으로 넘어가게 돼요. 연결이 됐다는 거죠. 데이터 연결이 있었었고 또 그 안에 플러스 똑같은 내용의 이제 그 잔액 100원이라고 하는 게 적혀 있다고 할게요. 위에도 100원, 밑에도 100원인데 여기에 바뀐 거는 뭐냐면 전에 있는 해시 함수 값이 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들어와서 결과적으로는 여기도 아까도 G가 F로 바뀌면서 하나만 바뀌어도 이 120바이트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선 더 많이 있는 부분이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똑같은 데이터 혹은 아무 데이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새로운 블록이 생기게 되면은 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뀐 데이터가 또 다음 데이터가 연결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블록과 해시 함수의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노드를 좀 설명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노드를 설명드렸을 때 그 개개인의 그 서버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맨 위에 있는 이 로드, 이거는 한 사람의 컴퓨터라고 칠게요. 한 사람의 서버라고 칠게요. 두 번째 있는 거는 이제 두 번째 사람의 그 서버, 쭉쭉쭉 각자의 컴퓨터 서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안에는 위에서 보셨던 그 블럭이 똑같이 다 카피가 되어 있어요. 자, 중앙 집권적 서버는 하나의 서버 안에 데이터가 들어 있다면 이 블록체인은 각각이 똑같은 데이터를 각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하나를 로드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뭐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얘기를 하면 이 로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채굴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고, 여기에서 나온 블록을 누구보다 먼저 맞힌 사람한테 주게 되는데 51%의 과반의 합의가 있어야지만 그 블록은 채워진다. 그럼 그 블록이 채워지게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에 있는 사람도 쭉 다 채워지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예, 한 10분 안에 다 채워서 갖게 됩니다. 예. 그럼 블록체인이 추가하는 방향은 무엇일까요? 예, 지금 현재의 시스템은 중앙 집중 시스템으로 대부분이 되어 있죠. 모든 데이터는 한 곳에 저장되어 있고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KB 우리 그 국민은행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국민은행은 서버는 여러 개 있을지 몰라도 그 데이터는 집적되어 있어요. 한 곳에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곳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입니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누구나 들어간다는 얘기는 자칫 잘못하면 해킹의 우려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죠. 우리 정부도 각각의 국민의 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서 관리를 하죠. 혹은 또 플랫폼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유저의 정보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가지고 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기도 하지만 혹은 자기네들의 돈벌이로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긴 또 여러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킹의 이 우려를 사실상 지울 수는 없어요. 예. 그런데 뭐 이제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저희 한번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우리 중앙 집적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저희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신용카드도 없고 카카오뱅크도 없었을 때는 은행으로 직접 갔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서 입금증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정보를 쓰고 송금 금액을 적고 그 다음에 도장 찍고 사인해서 보냅니다. 근데 자기 순서까지 기다려야 되죠. 기다리고 난 다음에 은행원이 호출을 오게 되면 가요. 그래서 은행원한테 내가 작성했던 거를 입금증을 전달을 해요. 그럼 은행원은 다시 그 내용을 쭉 자기네 전산 데이터랑 확인을 해서 맞네. 다 보낼 수 있겠네. 돈이 있네. 그리고 비밀번호도 쓰세요. 그래서 예전에 진짜 비밀번호 썼어요. 여기다가. 그렇게 해서 비밀번호를 쓰고 송금을 해주게 됐어요. 그리고 송금해줬으니까 이제 수수료 내고 그리고 영수증 받고 이게 이제 그동안에 그 아주 옛날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좌 송금을 했는데 뭐 한 10가지 정도의 이제 단계가 있네요. 근데 벌써 제 정보가 상당히 많이 넘어갔죠. 그죠? 적어도 행원한테는 넘어갔어요. 또 행원은 그걸 또 보관을 하겠죠. 또 누군가는 그걸 또 마음만 먹으면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랬는데, 뭐, 그럼 일단, 뭐, 이제 이거는 어쨌거나 현재 우리나라 외에 상당히 많은 나라가 아직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통장에서 그러면 출금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이제 통장을 들고 은행을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출금증을 쓰고, 그 다음에 도장 찍고, 또 자기 순서 기다려서 은행한테 전달을 하고, 또 입금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또 비밀번호 써서 출금을 해줍니다. 대신 이때는 수수료를 안 내요. 대신에 또 내 정보가 또 넘어갔어요. 아주 중요한 비밀번호 같은 것들이. 이렇게 그동안에 이루어졌었죠. 근데 지금은
카카오뱅크가 현재 가입자가 한 1,3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전문 은행이죠, 카카오뱅크는. 근데 카카오뱅크는 실물이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길거리 가다가 1,300만이 이용하는 카카오뱅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근데 얘네는 너무 편해요. 그죠? 왜? 송금하려면, 오케이. 자기가 앱을 실행하면 돼요. 앱을 열어서 대신에 이제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 사람이 보낼 수 있는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안이 있죠. 비밀번호도 쓰고 또 보낼 때도 이체 번호를 쓰고 송금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송금 문자가 이제 나한테도 날라올 수도 있고 상대방한테도 날아가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만약 이제 이렇게 송금을 입금을 받은 사람은 이제 앱을 열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보내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무엇을 산다든지 하면 바로 살 수가 있고 혹은 현금으로 출금을 해야지 그러면 이 카드와 카카오뱅크와 연결되어 있는 카드를 가지고 현금 인출을 위해서 인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현금을 이용을 할 수 있겠죠. 굉장히 편하죠.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이거 보면 솔직히 둘 간의 거래 같잖아요. 그죠? 둘 간의 거래죠, 솔직히. 근데 이제 저는 보안을 나름 잘 지켜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누가 있다? 은행이 존재한다. 카카오뱅크, 인터넷뱅크도 어쨌거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중개자로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제 정보는 그쪽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못 보게는 당연히 하겠지만 마음만 먹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뭐 은행이 있어야 금융 거래가 가능한 현실입니다. 현실 자체는. 그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카카오뱅크가 지금 저기 필리핀에도 있나요? 저기 알래스카 뭐 이런 오지에도 있나요? 거긴 없죠. 거기서 카카오뱅크를 쓰고 싶어도 우리들밖에는 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쓸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해킹이 불가능할까요? 아마 해킹을 막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했겠지만 분명히 해킹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 제가 이제 일본에서 그 계좌를 하나 탔다고 할게요. 일본은행에. 근데 일본에서 남의 나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전쟁이 났어요. 그럼 제가 그 은행 이용할 수 있을까요? 혹은 뭐 화재가 났거나 혹은 은행이 파산을 했거나. 근데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요새 너무 은행들이 너무 잘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일어날 수 없을 걸 생각하지만 사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간단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 내용은 2008년도 9월 15일 날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뉴욕에 있는 남부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찾아오게 됐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게 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피해가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 리먼 브라더스 같은 경우에 당시 부채가 우리나라 돈으로 705조예요. 뒤에 2,500원 보이지도 않아요. 705조 2,500억이라고 하는 손실을 보게 됐는데요. 이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부실하게 관리한 것과 그 다음에 파생 상품을 무분별하게 해서 손실을 봤다고 하는 거죠. 요거 제가 동영상 한번 좀 보고 한번 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영상 좀 부탁할까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전 세계가 경제난과 실업 문제로 한파를 겪었는데 그 문제를 다 만들었던 금융권에서는 전혀 책임도 지지 않았고 구제금융을 받아가지고 막 성과급 잔치를 하고 그러면서 대중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잖아요. 네. We're in the midst of a serious financial crisis. Major financial institutions have teetered on the edge of collapse, and some have failed. 어머, 이거 그랬다고? 같은 장소예요?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같은 장소예요? 네, 같은 장소예요. 세상에. 근데 너무 저걸 면전에서 저렇게 비웃고 대놓고 이래도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부모의 파산을 보고 길바닥에 내앉고 그런 걸 경험했던 세대들이 이번 게임스탑 사태로 결집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한번 보시죠. 어머, 아빠를 위한. 진짜 하나가 될 수밖에 없겠다.
대표님, 근데 게임스탑 사태랑 이 암호화폐랑 탄생 본질이 맞닿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관관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정신이 그 시작점이 저는 게임스탑으로 대표되는 이 개인들과 미국의 금융 시스템의 어떤 갈등, 그것과 저는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때 저 여파가 사실 우리나라에까지 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정말 많은 피를 보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다 우리 가족이고 이웃이었잖아요. 부모님이고. 네, 근데 그때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금융 자본주의의 어떤 더러운 그런 실체를 깨닫고 환멸을 느낄 때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익명의 사람이 인터넷에 비트코인, 피어투피어 전자화폐 시스템이라고 하는 9페이지짜리의 백서를 올립니다. In late 2008, a shadowy figure named Satoshi Nakamoto published a paper trust system and replaced it with a sort of trustless trust. 약간 제가 느끼기에 비유를 하자면 어떤 난세에 금융계의 난세에 나타나는 구원자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또 무슨 다단계의 교주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너무 극과 극이다. 네. 알고 봤더니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란 얘기도 있죠. 기계. 집단이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네, 사토시 나카모토가 쓴 그 백서 내용을 보면 중앙은행이 화폐를 독점적으로 발행하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부나 금융기관이 개입할 수 없고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전자화폐 시스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 소개를 했고요. 이 사이버 유토피아를 꿈꾸는 이상주의자들이랑 이 컴퓨터 기술에 능통한 그런 해커들이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암호화를 뜻하는 사이퍼, 그리고 저항을 뜻하는 펑크, 이 단어를 합쳐서 사이버 펑크라고 하는데, 이 컴퓨터와 암호 기술로 정부의 검열이나 통제에 저항하는 그 자유주의 운동, 여기서부터 비트코인이 시작됐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혹은 비트코인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짧은 사례인데, 예. 근데 일단은 어쨌거나 그 사토시 나카모토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이분인지 이게 단체인지는 사실상 몰라요. 하지만 이 사건 이후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킨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광폭적인 촉매 역할을 한 비트코인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관심 있게만 보십시오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블록체인을 활용을 한 거죠. 활용을 했는데 이럴 수가 라는 거죠. 예, 앞서서 일단은 그 영상에서 보듯이 중앙 집권적이 우리에게는 편리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만 어쩌면 이렇게 지금 새롭게 나오는 비트코인 혹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하나의 탈중앙화가 시대의 흐름처럼 나오는 것도 현재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 그 권력을 집중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수많은 노드들이 분산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감히 뭐 해킹이라든지 혹은 독점적인 지위라 이런 부분을 좀 누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뭐 블록체인 얘기 나와서 비트코인 얘기 나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최초의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다? 예, 비트코인은 200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빨리 나온 게 이캐시라고 하는 전자화폐가 만들어졌는데요. 얘는 1994년부터 나와서 1998년에 없어졌습니다. 데이비드 차원 박사라고 네덜란드 태생의 데이비드 차원 박사는 암호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화폐의 선구자, 그리고 혹은 미국에서 컴퓨터 과학자이면서 암호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디지캐시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1998년도에서 1999년에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여기서 지향한 게 뭐였냐면
1번, 익명성. 추적이 불가능해야 된다. 내가 쓰는 걸 누가 알면 안 돼. 개인 프라이빗에 영향을 미쳐.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양도성. 난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있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전자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카피하면 안 돼. 카피하면 안 되고 그래서 중복 사용을 할 수가 있어. 한번 딱 넘어가면 거기서 그 의미로서 넘어가야 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블록체인은 여기 하나가 더 더해진 게 뭐냐면 분산 처리, 디센트럴라이즈. 이 분산 원장이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서 분산, 말 그대로 여러 노드에서 같이 관리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가 됐다는 거죠. 이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앞서서는 이제 중앙 집권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다면 이제 블록체인은 어떻게 보면 분산되고 독립적이면서 개방된 공통된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 기관 없이 개인 간 정보의 생산, 공유, 관리가 가능하고 제3의 존재에 의존하지 않고 누구나 제한 없이 침해해 정보를 생산, 공유,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개개인이 동일한 네트워크를 공유, 관리한다. 되게 어렵죠, 그죠? 근데 쭉 그동안 설명했던 내용들이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어 투 피어 간의 이제 비즈니스, 어쩌면 이제 새롭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 아닙니다. 활용한 겁니다. 어쨌거나 이 탈중앙화가 이제 블록체인이 지향하는 바라면 사실상 이건 앞으로 계속 제가 볼 때 양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중앙 집중 비즈니스는 그대로 필요할 것이고요. 또 블록체인의 어떤 P2P 비즈니스 그대로 또 진화를 할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필요 없는 게 도태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지금 그동안 이런 이유로 계속 이제 블록체인은 새로운 힘을 얻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보스 포럼에서 한 23가지 정도의 이제 기술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2018년도 기준에서는 100여 가지가 넘는 그런 사업이 나왔고요. 현재 여러분들 암호화폐를 그냥 화폐야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하나하나의 비즈니스예요. 그 가치를 자산을 이제 암호화폐라고 하는 거를 넣었을 따름이지 그 하나하나는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의 잘못된 오해와 혹은 이거를 주장하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서 그런 거지. 어쩌면 지금 한 100여 가지가 넘는 것들이 사업화되고 있지만 그 4천여 가지의 그 코인의 수만큼의 그 블록체인 비즈니스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 성공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인공지능 나왔죠, 로봇 나왔죠, 자율주행 나왔죠, 공유경제 나왔죠, 블록체인 정보에 대한 부분 나왔죠, 또 3차원, 또 인체 등등, 사물 인터넷, 등등등, 맞춤형 인간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4차 산업의 그 주요 관점에서 이제 기술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2018년도에 나왔던 글로벌 사례들을 좀 정리를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자료가 막 배포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토대로 한번 보시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안보라든지 또 미술품에 대한 인증, 다이아몬드에 대한 추적, 폐기물, 과세, 관광, 푸드, 음악, 수산물, 또 철도까지. 사실상 우리 생활 전반에 블록체인이 벌써 한 발 다가와 있습니다. 그걸 사실상 우리는 못 느낄 따름이고요. 그리고 벌써 어느 것은 실생활에 벌써 상당히 개입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코인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제 좀 다른 시도도 보겠지만 아예 그런 코인 토큰과도 관계없이 그냥 블록체인의 비즈니스로서 상당히 밀접하게 현재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차원의 블록체인을 좀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회사의 이름이 쉐어아트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NFT 플랫폼을 비즈니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갤러리와 접목을 해가지고 사업하는 건데요. NFT는 또 뭐냐? 봤더니 또
대체 불가능 토큰,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하는 게 또 나와요. 근데 이게 블록체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사진 하나 딱 찍었어요. 근데 얘를 블록체인을 접목해서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상품으로. 그냥 요거를 NFT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는 필요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비플이라고 하는 작가의 나날들이라고 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냥 결과부터 보시죠. 하나로 경매 방식을 이용해서 796억에 이게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 이 자료를 그러면 이 작품을 이 사람만 산 사람은 볼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조회해서 보시면 지금 당장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뭐 굉장하냐? 아니에요. 이 비플이라는 작가가 하나하나 자기가 만들었던 작품을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판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나의 가치로 보고 감히 796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구입을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작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아내인 그 그라임스가 올린 작품인데요. 님프라고 하는 한 10가지 정도 되는 작품을 올렸어요. 근데 20분 만에 완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20분 만에 이 번 금액이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65억 원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 그림으로 이것도 인터넷 조회하시면 있습니다. 다 나옵니다. 친절하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내 거야 라고, 내 건 아니죠. 그죠? 볼 수 있지만 소유권은 저한테 없어요. 근데 이 소유권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추적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블록체인의 또 하나의 기술입니다. 뭐 이게 몇 번에 걸쳐서 어디가 있네?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주 귀여운 고양이입니다. 고양인데 이 고양이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짬뽕으로. 그래서 얼마나 희귀하게 만들어져 있냐가 가치가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드래곤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이더리움 600개로 최종 거래가 됐어요. 현재 시세로 치면 16억입니다. 요 그림 한 조각이. 여러분들 혼란스러우시죠? 이게 도대체 뭐야? 네. 근데 여러분들은 현재 모르지만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20년 이상 게임 사업에 종사했지만 사실 제가 하는 일만 바빴지 약간 틀어서 돌아와서 주위를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현실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요새 가장 또 핫한 메타버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다 보니까 이 가상의 공간에서 많은 부분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10대들 중에서 가장 많이 노는 것이 여기예요. 안타깝죠. 저 어렸을 때 저기 동네 나가가지고 자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구두치기 하고 그 흙 만지면서 흙에 뒹굴어서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요새 10대들이 노는 방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자기 대신 3차원의 공간에서 나의 아바타가 놀아요. 근데 이 아바타를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런닝셔츠 하나만 입혀서 보내는 게 아니라요. 그 안에 샤넬에서 구찌에서 이 파는 그런 것들을 돈 주고 사서 입고 그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제2의 생활을 거기서 실존합니다.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처음에 있는 건 이 로블록스라고 하는 게임이거든요. 현재 시가총액이 무려 50조 원입니다. 50조. 이거를 초통령 게임이라고 해요. 초등학교 대통령 게임. 현재 미국에서 16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거의 55% 이상이 이 게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디센트럴랜드. 이 같은 경우는 현재 회사 시총이 약 한 1조 600억 정도 됩니다. 누적 매출로는 346억 정도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점 같은 거 팔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는 거예요. 이 안에서 놀기도 하지만 그런 랜드도 구입을 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제페토는 사실상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건 아니지만 메타버스에 상당히 주목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이렇게 네이버에서 만들었어요. 가입자가 한 2억 명 정도로 상당히 많은 유저풀이 현재 들어와 있고 여기에서 주목하는 건 뭐냐면 미국의 유명 래퍼 트래비스 스캇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이 안에서 45분짜리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 아바타가, 저희 친구의 아바타가, 저희 아이의 아바타도 여기 실제 이 공연하는 데 와서 보는 거예요. 참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45분에 번 수입이 220억 원. 이 친구가 얘기한 게 자기가 하루 가장 많이 벌었을 때가 한 10억 조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가상의 공간인 메타버스에서 45분 공연으로 220억을 벌더라고요. 새로운 거죠. 여기에는 그래서 우리 한류의 스타도 되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 메타버스 안에는. 그리고 2억 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인원보다 많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유저들이 들어와서 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용을 해야 될까요? 또 블록체인은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볼 때는 블록체인이 필요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투명성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디서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 어디에서든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글로벌 물류를 하나 예를 들자면 어떤 제품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구입을 했어요. 생산자가. 그런데 여기에는 이 사업을 준비를 했던 사업자도 있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투자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류를 책임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제품을 또 판매하긴 판매자도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정부 혹은 세관, 통관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생산자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되고 그 사람이 배에 실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또 배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또 통관이 잘 되고 있는지 이거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에 블록체인에 있게 되면은 현재 진행 사항을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투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성과 신뢰성. 블록체인의 장점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조작이 없이 현재 진행 사항이 오픈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체인 기술로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작할 수가 없어요. 유의 변조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해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고 세 번째는 보안성이에요.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 암호화했기 때문에 어떤 불순한 의도로 누가 해킹을 해가지고 내용을 바꾼다, 혹은 바꿔치기 한다, 혹은 여기에 참여하는 누군가가 이거 뭐 실수를 해가지고 바꾼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안성으로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의 그럼 또 개념, 제가 좀 두서없이 막 말씀을 드리는데 쭉 그동안 했던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으로 이제 사업화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네트워크. 어떤 사람을 참여시킬 것인가. 블록체인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면 굳이 블록체인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 사람이 같이 한다고 얘기했죠. 아까 로드라고 하는 말씀 주셨죠. 혼자 해서 별로 의미 없는 비즈니스이지만 여러 사람이 왔을 때 그 의미가 부여가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산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자산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실질적으로 그게 코인이 됐든 아니면 실물 제품이 됐든 혹은 저의 인체 정보가 됐든 제 생태 정보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자산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자산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자산을 또 어떻게 하는 거로 설계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이 거래에 대한 것도 잘 설계가 되어야 되고 또 네 번째로는 중개자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중간에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여기 수수료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중개자 없이 합의, 51% 이상의 합의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참여하는 방법의 룰이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일단 스마트 컨트랙트. 일단 전자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그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계약이 되게 정당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합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좀 생각하셔서 만약에 이제 상용을 한다면 또 아무거나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제일 중요한 건 블록체인 비즈니스는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블록체인으로 맞을까? 안 맞을까? 첫 번째 고민을 하십시오. 고민을 하시고 그러면 고민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블록체인 사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좀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블록체인 전문가이거든 혹은 아이뱅 같은 경우에 이게 다양하게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아이디어라면 자기네들이 같이 협력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큰 돈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이제 파일럿 테스트, 이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점쳐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작은 비용, 또 적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이게 가능성이 있는 비즈니스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 블록체인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상용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블록체인으로 과연 될까?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상의를 해보세요. 전문가분들과. 예, 그러면 이제 말씀을 다 드렸는데 과연 블록체인은 그러면 뭘까요? 저는 블록체인은 벌써 우리 생활 깊숙이 현재 들어와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 벌써 블록체인의 일부가 되어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블록체인이 꼭 필요한 기술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코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왜곡되어 있는 시선으로 저거는 보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실제 관심을 가지고 내 비즈니스에 어떻게 접목하실 것인지 이거를 찾아보신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좀 내지 않을까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한 40분 정도 제가 강의를 드렸는데 유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